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8페이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봤던 제 구조 부분이고요. 이제 2항부터 같이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칙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 수입을 하고요. 생산을 하든 생산을 하지 않든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을, 환급대상 물품을 수출하게 됐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출 등에 제공했을 때죠. 그러면 저희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봤던 게 뭐냐면 이 수출 등을 이행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했던 날짜, 기준된 날짜를 비교해가지고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여기가 이제 기간 놓고 봤을 때 여기 기준 일자부터 소급해서 2년이라는 하는 기간 내에 수입된 것들에 한해서만 그것만 관세 환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있어요.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상태로 하는 거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원상태로 그대로 납품한다는 거는 국내에서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원재료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국내에서 추가 가공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발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특정 산업이 발전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지원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목적으로 원래 원칙은 이 기준일자부터 이 수입한 날짜 기준일자까지 했을 때 소급해서 2년 이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제가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생산하고 요거를 공급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본인이 직접 수입해가지고 수입한 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한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물품을 수입하고 본인이 생산해서 수출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A라는 사람이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바로 그러니까 물건을 바로 물건을 본인이 생산하게 된 거죠. 생산된 물건을 B라는 자에게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B는 그냥 구매를 한 거죠. 구매를 하고 구매한 물품을 수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때 기준 일자를 보시면 이거잖아요.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한 게 있을 때는 거래 일자부터 계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할 때 만약에 이 업체가 국내에서 생산을 했던 거라면은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A가 수입하고 B가 물건 만들고 C가 수출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는 수입자라고 부를 거고요. 이 사람은 생산자라 부를 것이고 이 사람을 수출자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 수출한 사람은 수출 등에 제공한 날의 그 기준일자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 등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 등을 했던 자재만 관세 환급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봤던 게 뭐냐면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에 했던 거래 일자를 기준일자로 한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구매했던 날짜를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2년이란 기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이라 나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요거랑 지금 A가 그냥 바로 B한테 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수입을 해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라면은
이 사람은 여기가 수입했던 날짜로 소급했을 때 2년이란 기간 안에 수입된 자재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중간에 생산 과정이 이루어진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날짜에 이 거래했던 날짜를 가지고 보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규정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이 항을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식용차량 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구식용차량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식용차량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수입한 날부터 이거를 공급하는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시행령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구식용차량 등에 의한 거래 시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1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수입을 한 사람인데요. 수입했던 물품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납품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출한 사람들은 수출 신고 수리에 속하는 말일부터 해가지고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자재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생산 과정이 이루어진 게 있을 때는 최초 수입한 날의 수입된 날부터 최후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을 통째로 빼주기 때문에 이게 연장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장돼가지고 그러니까 3년 전에 수입됐던 자재를 하더라도 얘도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다시 오른쪽 가서 보면은 단서가 있었어요.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원래 원칙은 1년이지만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대로 잡았을 때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공된 것들을 지원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 계속해서 그 이행기간 기준일자가 더 연장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가공했던 것이 있을 때만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까 다시 법률에 보면 법률 구조 2장에 보면 단서가 있었거든요.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가지고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수입된 날부터 거래한 날까지 기간을 제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통째로 그냥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이란 기간이 경과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조로 가볼게요. 환급금의 산출 등이란 환급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출 등을 제공하게 됐을 때 그 물품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가 있을 텐데요. 환급 대상 원재료를 소요량을 가지고 환급을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나타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소요량 계산서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소요량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물품 수출한 거에 대해서 투입했던 자재가 뭐뭐뭐가 있다.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수량이 몇 개다라는 거를 산출할 수 있어야지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를 하거나 수입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출하게 된 게 있어서 환급 받겠다고 했을 때 그럼 세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소요량 계산서 가져오세요라는 거죠. 소요량 계산서 주셔야 납부했던 관세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요량 계산서를 가지고 환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요량 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요걸 내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게 있었을 때는 과다 환급이라든지 부정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항에 가볼게요.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 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칙이 뭐냐면 소요량 계산서는 그 물품을 생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물품을 생산했다. 그럼 내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재들을 투입했다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 보니까요, 간소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거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세청에서 고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고시. 여기 보니까 표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표준 소요량. 뭐 이런 것은 물품, 그다음에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이 정도의 소요량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고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훨씬 더 간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투입했던 자재들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내용들을 다 적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관세청에서 고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만 그걸로 했을 때는 실제와는 다를 수는 있겠죠. 표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몇 개 투입했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표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시한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편하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단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망.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되는 물품이 2개 이상이 있고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소요량 계산서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투입하는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를 뭐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랑 C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D라는 물건을 만들게 됐어요. 이건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물건을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내가 A, B, C를 가지고 투입했던 수량만큼의, 납부했던 세금만큼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으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에 납부했던 세금이 뭐 100만 원이었다 라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밖에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통째로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물건이 D도 있고 E도 있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개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각 물품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D하고 E하고 하는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얘가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다. 100만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다. 가정하고 얘는 500만 원짜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2개 합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500만 원에다가 위에 거는 100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환급을 산출할 것이고 얘는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2개 합계에다가 여기 분모로 예를 들면 분자로 두면 될 거잖아요. 분모로 2개 합계에 분자는 해당 금액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안분이 될 거잖아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생산된 물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관세 등을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체에 환급받을 세금을 각 물품의 만들어진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안분해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1항에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세관이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납부했던 것만큼 환급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물품의 특성 때문에 과다라든지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물품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관세율이 계속 변동되는 물건들을 말하게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하게 변동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에 보시면 그거 나왔었잖아요.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이 나온 게 있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들 중에서 시행규칙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수입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리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하는 게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은 농산물을 말한단 말이죠. 농산물들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 하는 것들을 그때가 아니고서는 나중에 심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들은 거의 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환급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원래 납부했던 세금보다도 더 이제 보통은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소라든지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거거든요. 일반적인 물품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로 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한을 하는지 봤더니요. 기간을 짧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짧게. 그러니까 이 물품이 수입된 그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되어야 하는 날짜를 좀 짧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수입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출 등에 제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정해서 환급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한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물품과 다르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가볼게요. 이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옥, 관세율 변동, 남목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입니다. 관세율 변동, 수입가격 변동 이런 것들은 다 관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관세라는 거는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변동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관세를 적용을 하는 것들도 이게 관세가 다르게 산출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넘어가면 2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 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 과정에서 수출 물품과 국내 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제3조 2항이 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3조라는 것은 환급 대상 원재료를 말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그거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회계관리 기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과소,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리기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거 하게 되면 실제와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다나 과소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물품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시면 사항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나왔죠.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다면 일반 물품과 다르게 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다음에 괄호를 보니까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항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그 1호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이거죠. 관세율 변동, 수입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그러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물품의 특성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현저하게 과소나 과다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게 있을 때는 다르게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그게 바로 제한을 가하는 거를 말합니다. 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물량을 정해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량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게 기간을 짧게 한다는 거는 그 폭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시기별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얘를 짧게 정하면은 아무래도 이 위험도라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변동되는 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분하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물량을 정하는 거 있죠, 물량. 네, 물량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쨌든 가격 변동이라든지 세율 변동이 있다더라도, 이게 수입했던 관세 환급 대상의 그 수량을 정해놓고 있으면은, 이 마찬가지인 것이, 그 금액을 차이가 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에 수입했던 게 100개였고, 그 다음 달 수입한 게 뭐 50개였다. 라고 했을 때 관세 환급 대상 물량들을 150개만 받게 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아무래도 이 변동될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전에 그 물량으로 하든 나중에 이동을 하든 어쨌든 그것들은 물량 자체가 적으면 관세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시행령 11조 보겠습니다. 다음 1항 법제 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고의 사항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원칙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걸 말하고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실무적인 얘기 잠깐 섞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가 되셔가지고 특정 업체에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지금 신규 업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세 환급을 받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처음에 환급 신청을 하려면은 처음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소요량 계산 방법을 세관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업체가 지금 취급하는 물품의 소요량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말은 소요량 계산서 그 계산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소요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관할지 세관에게 먼저 신고하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소요량 계산서를 가지고 환급 신청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세관에다가 소요량 계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환급이라 하는 것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제조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이게 일반적인 거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할지 세관이라 하는 것들이 아까 제조장 관할지 세관이었거든요. 그게 일단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관하고는 무관한 것이거든요. 이 업체가 어디서 통관하는지랑 관계없이 이 환급 신청은 관할지 세관에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지 세관이라 하는 것들이 통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관할지를 말하거든요. 보통은 제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이라 말했던 것이고, 다만 제조장이 아니라 다른 사무소에서 업무를 주로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관할하는 세관을 말했던 거죠. 그게 아까 보셨던 주된 사무소라고 나왔던 거였습니다. 여기 1항에 보니까요, 소요량 계산서를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신고하는 사항들입니다. 수출 물품명, 소요량 산정 방법,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 기간, 수출 물품의 제조 공정과 공정 설명서,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요량 계산서를 신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신고한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물품이 뭔지를 말해야 되겠죠. 내가 취급하는 물품의 어떤 품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요량 산정 방법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건지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고시에 가면 그 방법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산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기관하고 적용 기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소요량을 산출할 때 이게 한번 정한 것들이 쭉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물품의 어떤 모델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모델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품명을 갖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펌프다. 펌프라고 했을 때 펌프도 모델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 다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HS 코드를 가지고 딱 그 품명 하나에 대한 소요량을 그 세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델별로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기간 자체가 딱 변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정이 되는 기간이라고, 그다음 적용 기간이라 하는 것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그다음 내가 어떤 공정을 하는 것인지 제조 공정에 대한 것들도 세관에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요걸 저희는 제조 공정도라는 걸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열형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다음 2항 가보겠습니다. 소유랑 계산서 작성 업체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 절차상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최초의 행정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를 한 게 있었다면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하는 것이고, 최초에 승인받은 게 있었다면 변경도 승인을 받는 거 이렇게 가거든요. 얘는 처음에 신고한 거기 때문에 변경 신고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제가 체크할 거는 기간, 시기라는 게 나왔죠. 즉시,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라고 나왔고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소유랑 계산 신고할 때도 관할 세관을 신고했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다가 신고한다는 것이고요. 3항 법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신청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 신청자는 당해 수출 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유량에 의해서 소유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만 법조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준 소유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요거는 뒤로 가면 그 환급 신청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드렸던 필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출신고 필증에 보니까요. 여기 가운데 이쪽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환급 신청인이라고 그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한 게 있죠. 여기 괄호를 보면은 1번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라고 되어 있고 2번에 보면 제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법에 나오긴 하거든요. 환급 신청인은 둘 중에 한 명만 가능해요. 수출 물품을 제조한 사람이거나 제조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수출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명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자는 안 되거든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환급 신청을 하는 사람이랑 생산자가 다른 경우라고 했어요. 다른 경우.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환급 신청자라고 하는 게 수출자 또는 생산자 둘 중에 한 명이 가능한 것인데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출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생산자가 산정한 소유량에 의해서 관세 환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보통 저희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수출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출자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물건을 단순히 사가지고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자가 소유량을 해서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거라 보시면 돼요. 소유량은 생산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구매한 사람인데 뭐가 투입된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산정했던 소유량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표준 소유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경우는 그냥 생산자가 작성한 거랑 관계없이 표준 소유량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항에 보면 관련된 필요사항들은 관세청 고시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관세청장이 법제 10조 사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 물품의 생산 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 기간, 수출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호 업체별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 물량, 수출 비율 또는 수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앞서 봤던 10조 사항에 따라서 환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요. 그걸 이제 할 때는 여기 시행규칙 구조에서는 그 참작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고려하는 사항, 고려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관세율 변동 정도, 그다음에 뭐 생산 공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적정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사전 협의.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라는 것이네요. 여기 보니까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재고 물량, 수출 비율, 수입 비율 등을 가지고 정하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조의 2로 가보겠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인데, 요건 그거 말하는 거죠. 유권해석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관세법상에 가서 보시면 사전심사 제도, 사전확인 제도라 부르는 것이 다 합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관세 산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 있거든요. 과세 가격과 품목 분류는 이제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산지 등이라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세율의 종류를 판단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편입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뭐 국제협력관세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내가 기준을 협력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소요량에 따라서 관세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1항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14조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10조 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과 소요량 계산 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유권 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앞에 나왔던 관세법상 사전심사, 사전확인 제도는 다 동일한 기관에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세관일까요? 관세청일까요? 관세청입니다. 왜냐하면 세관별로 신청하게 되면, 세관청에 하게 되어 있으면은 세관별로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법에 나와 있는 사전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다 관세청장에게만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관세청밖에 없으니까 통일된 것을 유지하겠다 목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소요량 사전심사는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소요량이라는 것이 이게 통일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같은 물품이라도 내가 어떻게 물품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통일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래하는 업체, 생산하는 업체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관세청이 하는 것들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어느 세관에다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소요량 사전심사는 이게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관에서 개별 사항별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 통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소요량은 업체마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항에 가볼게요. 소요량 사전심사에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걸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나올 것이고요. 다만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보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1조의 2 시행령 가서 보시면은 관련된 절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일단 1항에 보시면 이제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봤더니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걸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신청서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봤더니 11조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관에서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법률에서는 그냥 세관장 써 있었지만 시행령에서는 관할지 세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관할지 세관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환급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항에 봤더니 처리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왼쪽에 나왔던 본문에 있었던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간이라 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3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괄호를 보니까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50일로 나와 있습니다. 현지 확인이 뭐냐면요. 일단 기본 원칙은 세관에서 판단할 때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지 확인이거든요. 그게 10조의 2의 사항에 나와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서류만 갖고 있을 때는 30일이라는 처리기간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을 때는 50일이라는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하는 거에 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죠.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보정 기간이 나와 있어요. 20일 이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관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세법 상에서도 보정을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이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거 빼고 거의 다 20일 이내로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왼쪽으로 와볼게요. 그 다음에 10조의 2의 사망을 보겠습니다. 사망은 이의제기를 말하거든요. 이의제기. 이건 재심사 신청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심사 신청. 관세법 상에서도 재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승복 못하겠다. 이의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의 행정 절차상 이의 제기할 때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4항으로 가볼게요.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통지된 소유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유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게 있었다면 그 결과에 맞춰서 결과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량을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쓰면은 이거는 당연히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유량 사전심사 결과도 안 따를 수 있다고 말을 쓴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을 하면 사전심사 결과는 그 처분청을 뭐라고 할까요? 구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5항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유량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나와 있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허위로 냈던 경우가 되겠죠. 허위 제출했을 때. 그건 옆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지금. 그다음에 6항에 보면은 여기선 그 관련된 절차와 방법, 필요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위임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아까 1항, 2항 봤던 3항까지 봤던 거고 4항 보겠습니다. 관할지 세관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서류 심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 및 자료의 검토를 위해서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지 확인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요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뭘 하겠다고 했을 때는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요 내용은 FTA도 마찬가지거든요. FTA라든지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원산지 조사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불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지 확인을 받아 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그게 아까 보시면 처리 기간이 50일까지 가는 거였죠. 서류만 갖고 있을 때 30일, 그다음에 그 현장까지 가서 봤을 때는 50일이라고 하는 처리 기간이 부여됐던 거였습니다. 다음 5항에 나와 있는 거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반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려 1호 보니까 보정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고 2호는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든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서는 왜 이게 반려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처분청에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게, 그니까, 여기 보통 세관이 될 텐데, 뭐 세관이든 아니면 뭐 재결청이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제3자인 여기 다른 기관에서 그런 어떤 조사라든지 불복 청구에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냅두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반려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6항으로 가볼게요. 아까 왼쪽에 나왔었던 그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 즉 변경 사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소급해서 가능한 거를, 소급이 아니라 효력을 잇는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또는 생산 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유랑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때 신청했을 당시와 현재가 서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호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심사 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3호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 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 말은 여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과가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불복 절차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행정심판이고 하나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에 관련된 불복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소송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행정심판 없이 소송을 바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재결청의 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을 구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심판은 이게 완전 불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재결청의 결정에 처분청이 그거를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다만 소송 같은 경우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소라는 게 있잖아요. 항소. 3심까지 갈 수가 있죠. 그거는 허용이 되는데 행정심판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것도 처분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호에 보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결과 다른 방법으로 소유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나와 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받았던 그 유권 해석이 내용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허위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상황이 변경된 것이든 결정된 것과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있던 거고 그냥 다른 기관에서 어떤 결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기존의 결과와 다른 게 있다고 했을 때도 그 내용을 구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나열형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일 유력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조 잠깐 보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세액 증명이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원칙은 저희가 납부했던 세액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유량 계산서가 있었잖아요. 그럼 소유량 계산서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각각의 그 소유량이 나왔던 원재료들이 무슨 건으로 수입신고된 건지를 다 특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신고 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부여가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수출신고 필증에 보시면 이 상단에 신고 번호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요게 다 하나씩 부여가 됩니다. 저희가 세관에 신고를 하면 이 신고 번호라는 것이 다 부여가 되거든요. 요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신고 번호라는 것이 특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세 환급 신청할 때는 내가 지금 신청하는 이 소유량이라고 했던 이 투입된 재료들이 수입신고 번호 무슨 건으로 수입됐다라는 거 다 특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특정을 해야 그에 따른 세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국내에서 그냥 구매를 한 거라면 처음에 수입했던 사람이 수입신고 번호를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돼서 별도로 기납증이라든지 분증 같은 서류가 따로 있는데 거기 서류를 가지고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투입했던 재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수입신고 번호에 어떤 건으로 사용된 건 정확히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온 게 뭐냐면 평균세액 증명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세액을 가지고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개별 물품으로 따져본다면 내가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가 아니라 평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간소화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칙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납부했던 세금을 가지고 환급받아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평균세액 증명입니다. 1항 잠깐 볼게요.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취지가 뭐냐면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씩 증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환급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네요. 신청에 의해서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 주체를 보시면 세관장은 써 있었거든요. 세관장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로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4년도 7월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제가 7월 1일자에 수입한 물품도 있었고 7월 한 10일 정도에 수입한 것도 있었고 7월 한 20일 정도에 수입한 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HS 코드는 같은 물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HSK라고 하는 것들은 HS 코드 오브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한국 그 코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코드에 나와 있는 특정 물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481에 80에 1090. 8481이 뭐냐면은 밸브를 말하는데 이게 기타 밸브를 말하거든요. 요런 세 번이 있는데 내가 여기 분류되는 A란 모델이 있고 B란 모델이 있고 C란 모델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 세 가지 모드는 다 이 코드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모델명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요 당시에 10개를 수입한 게 있었고 납부했던 세금이 100원이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7월 10일자에 B라는 모델을 수입하게 되면서 내가 20개를 수입한 게 있었고 요때 당시에는 내가 납부했던 관세가 한 500원 정도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C라는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30개를 내가 수입한 게 있었고 얘는 400원 정도의 관세를 납부한 게 있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원래 원칙은 각각의 물품별로 납부했던 관세만큼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달 단위죠. 매월에 이 수입된 거 다 합쳐보는 거죠. 10개, 20개, 30개 더 하면은 60개. 600원, 1000원 나오네요. 요걸 계산해 본다면 1000원이 60개 나누면 그 평균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당 평균세액이 나오겠죠. 그 말은 한 개당 세액이 나오겠죠. 평균세액. 요걸 가지고 관세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요게 HS 코드 10단위를 가지고 통합을 하거든요. 통합을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각각 수입했던 자재와 거기 수량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잰다는 거죠. 평균 계산해가지고 요걸 갖고 환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급 신청을. 훨씬 더 간편하긴 할 거잖아요. 다만 과소과다 환급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될 텐데 한번 나눠볼까요? 너무 좀 계산기 없어가지고 한번 쉽게 한번 해주고 얘가 그러면 한 개당 10원이네요. 그죠? 얘는 10원이고 얘는 얼마가 될까요? 25원? 계산하기 쉽도록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600원으로 잡겠습니다. 600원. 얘는 20원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1200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단위당 평균 세액은 20원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얘랑 얘랑은 맞지만 얘랑은 서로 안 맞잖아요. 요런 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단위당 평균 세액인 20원이 나올 텐데 얘 말고 나머지들은 사실 이게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간소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걸로 다 그냥 퉁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로 그냥 보겠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이 단위당 20원이라 하는 것들은 그냥 그 달의 첫째 날에 수입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조 1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세관장은 관세 환급 업무를 관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품목별 물량이잖아요. 이 품목별이라는 것들은 그렇죠? 요거 아까 그랬던 요 물량 요런 거 말을 하거든요. 요거랑 세액 이거 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단위당 평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매달 첫째 날에 수입된 걸로 간주해서 이 내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보시면 이 수입 말고도 매입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구매한 거를 말합니다.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갖고 온 거 말고도 국내에서 매입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2항까지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1항에 나왔던 거는 기관 발급이고요. 2항에 나온 거는 자율 발급입니다. 원래 원칙은 세관장이 발급을 하는 것인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거고요. 1호를 보시면 수입자고요. 2호는 관세사가 나옵니다. 관세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수입자가 발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게 보통 맡기겠죠. 위임을 해가지고요. 관세사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